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80년대 개경의 성균관, 명륜당 지붕에 쌓인 흰눈이 저물어가는 석양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겨울바람 소리가 길고 낮게 깔렸고 그 안으로 낡은 목판본 책잔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주자대전의 한 구절을 또렷하게 읊고 있었죠. 벼로에 닿은 손끝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뜨거움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망해가는 고려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던 젊은이들의 산실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의 땅은 나라를 삼켰고 불교 사원은 면세 특권으로 백성의 등을 짓누르던 시절 오직 과거라는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만이 이 뜰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성균관의 한가운데에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경상도 영천에서 태어나 성리학을 파고든 정몽주, 다른 한 사람은 경상도 봉화에서 태어나 타고난 투내로 세상을 일궈내던 정도전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당대 최고의 석학인 목은 이세계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한 스승 아래서 같은 책을 읽으며 같은 이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정몽주가 성균 박사가 되어 후학을 가르칠 때 정도전은 그 옆에서 학문을 연마하며 돈독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개혁군주 국민왕을 등에 업고 고려의 낡은 제도를 바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학문의 깊이도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열애도 누구보다 뜨거웠던 두 사람, 그 우정만큼은 누구도 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 빨리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국민왕이 시해되고 어린 우왕이 즉위하자 권문세족은 다시 희득관을 움켜쥐었습니다. 신진사대부는 탄압받고 유배지로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정몽주는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서 어떻게든 고려를 살려내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정도전은 유배지의 차가운 방바닥에서 아예 나라를 새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우정과 신뢰는 공민왕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천천히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동아시아가 뒤흔들리던 대변혁의 시기였습니다.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국제질서는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개경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명나라 사신의 위압적인 행렬이 성문을 들어설 때면 근엄하게 서 있던 정몽주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고려에서 가장 유능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말로 나라를 구하려 했고 실제로 명거의 외교 마찰 속에서 사신으로 활약하며 혼란을 수습해냈습니다. 그는 고려의 마지막 불꽃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정도전은 전라도 나주의 어두운 적거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려가 된 벗을 찾아가 나눈 대화, 상소문 하나로 인한 유배. 그는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백성은 늘 굶주리는가? 왜 정의는 늘 힘 앞에 무너지는가? 그의 붓은 낡은 종이 위를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조선 경국전의 초고가 이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안 되고 왕조 자체를 바꾸는 혁명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 위화도 회군입니다. 명예철령이 설치 요구에 최영 장군은 요동 정벌을 내세웠지만 이성계는 압록강 위화도에서 명분 없는 전쟁은 나라를 망친다며 칼을 돌렸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고려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이성계의 승리에 정몽주는 현실 정치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고 정도전은 그 이성계의 책사로 중앙정계에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이제 그들은 같은 편, 같은 배에 탔습니다. 하지만 배의 방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수리하기 위해 탔고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로 항해하기 위해 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더 이상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결정적인 밤석연치 않은 제안 하나가 정몽주 앞에 놓이게 됩니다.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이방원 저택의 사랑채에는 흔들리는 촛불만이 둘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술잔 2개와 싸늘하게 식어버린 안주 몇 점.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다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함께 새 나라를 세우는 대의에 동참해달라. 그 명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간곡한 권유였습니다. 정몽주는 묵묵히 술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방원이 시 한 수를 읊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엉클어진들 어떠하리.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몽주는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천천히 화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방 안의 공기를 베어내는 듯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려. 단심가입니다. 죽음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신념. 그것이 바로 이 5구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후대에 이 단심가가 실제 정몽주의 작품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오간 침묵과 시구의 의미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몽주는 고려의 신하로 끝날지언정 새나라의 신하는 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방원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표정, 그것은 실망인 동시에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살아서 보낸 마지막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초여름의 끈적한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개경거리, 전 판계성부사 유원의 조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정몽주는 말에 올라 선지교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의 그 유명한 선주교입니다. 그가 다리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길가에 숨어있던 이방원의 자객, 조영규 등이 달려나왔습니다. 갑자기 허공을 가르며 철퇴가 날아들었습니다. 충격에 놀란 말이 앞발을 높이 치솟으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몽주는 말에서 떨어졌고 순간적인 혼란 속에서 일어나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재빨리 뒤쫓아와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고려 최고의 재상이었던 한 인간의 숨이 길바닥에서 멈추었습니다. 339년 4월 4일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342년 7월 이성계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500년 고려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정몽주가 쓰러진 그 다리돌 틈에서 충절을 상징하는 대나무가 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교는 이제 선주교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돌다리에 남은 검붉은 얼룩이 그의 피인지 수백 년 세월이 남긴 흔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한 시대의 마지막 숨소리를 듣습니다. 정몽주라는 거대한 기둥이 무너지자 이제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세우는 일은 거침없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도전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려의 개혁가에서 조선의 설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집무실에는 편찬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조선 경국전의 묵향이 가득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법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뼈대이자 정신, 그의 모든 이상이 이 한 권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태조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이전에 재상의 직무를 정하고 호전의 토지와 세금의 법을 예전의 제사와 외교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그가 꿈꾼 재상 중심의 나라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전국을 발로 뛰며 새 도읍지를 물색했고 한양으로 천도하는 대역사를 지휘했습니다. 경복권시 들어서고 그 앞에 육조거리가 펼쳐졌습니다. 군풀의 모든 전각 이름도 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선 경국전에 담긴 그림을 땅 위에 그대로 옮긴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고려를 망가뜨린 불교의 폐단을 철저히 분석하며 성리학의 이기론을 날카롭게 갈아 불교 비판서 불시잡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듯한 열정으로 제도와 사상을 동시에 설계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설계도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균열이 있었습니다. 왕권을 견제할 세상의 시스템은 분명하게 그렸지만 그 시스템을 작동시킬 권력의 현실을 읽지는 못했던 거죠.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자신을 올려놓은 순간 그는 이미 이방원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의 눈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설계도 속에는 정작 그 자신을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398년 8월 26일 개경의 밤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방원이 사병을 이끌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날의 명분은 병건을 장악한 정도전 일파가 요동 정벌을 빌미로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도전은 남은과 함께 사병을 협파하여 관군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죠. 이방원의 사절을 급습한 자객들, 말발국에 지식여진 지능, 타오르는 집과 연기, 도망치던 사람들의 짧은 절규. 정도전과 그의 측근들은 그날 밤 처형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을 설계한 천재는 한순간에 역신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선 전기 내내 금기시되었고 그가 쌓아올린 조선 경국전과 불시잡변은 결국 그의 죽음과 함께 한동안 역사의 어둠 속으로 묻혔습니다. 반면 이방원은 곧 태종으로 즉위하며 왕권의 절대적 지위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모든 장애물, 정몽주도, 정도전도 이제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이방원은 이제 칼을 거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두 사람을 모두 제거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그 어떤 칼보다도 집요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잡은 후 기이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객을 보내 죽였던 정몽주를 영의점으로 추증하고 문충이라는 시효를 내리며 그를 충신의 표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세종 시기에는 삼강행실도에 그의 이야기가 실리며 정몽주는 조선이 가장 숭상해야 할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죽인 적을 이제는 충성의 아이콘으로 받들게 된 겁니다. 반면 정도전의 이름은 오랫동안 지워져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그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강물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 학자들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삼봉집을 꺼내들었고 한 세기를 앞서간 그의 사상과 제도 설계 능력에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혁명가가 아니라 조선 500년의 기틀을 설계한 위대한 통치 철학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의 초상은 개혁과 진보의 아이콘이 되어 교과서와 강연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서는 한 길을 갈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죽어서는 서로의 가치를 완성시켜주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역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고. 오늘날 우리는 600년이 지난 그 길 위를 천천히 걷게 됩니다. 인적이 끊긴 한반, 조명을 받아 고요히 빛나는 선주교를 상상해 봅니다. 그 돌란간을 매만지면 세월의 달아까슬까슬한 감촉이 느껴집니다. 한쪽에는 영천 임고서원의 사단 안 밀려드는 향내와 함께 희미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다른 한쪽에는 서가의 가지, 런이 꽂힌 삼봉집과 포은집이 있습니다. 이 낡은 책등들 사이에서 우리는 아직도 식지 않은 두 사람의 열망을 만질 수 있습니다. 정몽주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지 한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신해와 충절이라는 인간 사회의 가장 오래된 미덕을 지키려 했던 몸부림이었습니다. 반면 정도전이 부수려 했던 것은 단순한 권력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낡은 시대의 불의를 마주하며 누군가는 피를 무릅쓰고서라도 새로운 정의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이 두 진정성 앞에서 누가 옳았다고 쉽게 판결 내리지 못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지금 개울가의 잔잔한 물소리와 함께 이 물음을 가슴 한편에 남겨둡니다. 지금의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바꾸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단심가의 마지막 구절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려.
이 영상은 단심가의 마지막 구절과 함께 조용히 끝을 맺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